네, 반갑습니다. 예, 정대하구님, 반갑습니다. 예, 8시 정각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네, 얼마 안 남았네요. 8시가. 예, 오, 반갑습니다. 예, 8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또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그 각 학과별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세종사이버대 건축도시계획학과 자격증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요, 실내 건축 산업 기사, 실내 건축 기사 과목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을 우리 학과에서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오주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 정말 고득점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실내 건축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자격증은 오히려 불황에 빛나는 자격증입니다. 업종을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업종을 새롭게 리뉴얼 하신다고 해서 소득을 높이거나 더욱더 많은 그 손님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는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녹화되어 있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이버대 건축도시계획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오주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주연 교수님은요, 한양대학교에서 건축공학부에서 학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하셨고, 대림 전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AOY 건축사무소를 오픈하셔서 예, 소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우리 학교에서 작년부터 이제 임용하셔서 이번 학기 작년에 이제 2학기 때 이 과목을 또 맡아주신 교수님입니다. 예, 그러면 오주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호스트로 교수님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건축도시계획학과 오주연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실내 건축기사 자격 두 번째 과목인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교수님, 지금 공유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은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심미적 디자인 영역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색채 계획과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심미적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으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의미가 깊겠습니다. 또한 같은 이름의 과목이 가을 학기 건축도시계획학과에도 개설돼 있으니까 수업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실내 건축기사 자격시험 출제 기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 자체에 대한 구성 및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내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 차례대로 보면 기본 정보 및 종목별 검정 현황, 그리고 2025년 올해의 검정형 작업 시험의 일정, 그리고 필기와 실기 출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 기사는 실내 건축이라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뽑는 시험인데요. 어떤 인력을 뽑고자 하는지는 화면에 보이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정서적 욕구의 만족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실내 공간을 계획하는 실내 건축 분야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실내 건축 기사의 출제 기준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화면이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의하는 실내 건축기사의 직무입니다. 기획과 계획, 현장 관리 등의 다양한 직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시험 관련된 접수와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건축 기사를 취득했을 때 진로로는 건축 설계 사무실, 건설 회사, 인테리어 사업부, 인테리어 전문 업체, 그리고 백화점, 방송국, 모델하우스 전문 시공업체,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망으로는 실내 건축은 창의적인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식 산업의 하나로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실내 공간의 용도가 전문적이고도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상업 공간이나 주거, 전시, 사무, 의료, 예식, 교육, 그리고 스포츠 레저 공간, 호텔, 그리고 테마파크까지 어떤 확대됨으로써 실내 건축 기사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도 그만큼 심화돼서 고도의 전문 지식의 습득 및 서비스 정신, 일에 대한 열정은 필수적입니다. 음, 지금 그 검정 현황에 대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24년의 현황은 아직 큐넷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지금 23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필기 시험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해서 23년도에 연간 4천 명 정도 응시를 했었고, 이 중에 50%가 넘는 인원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자인 2천 명 정도가 응시해서 그중에 또 50% 정도가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응시 인원 중에 실기까지 그 해 합격하는 정도는 25%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올해 올해의 실내 건축기사 자격시험 일정을 살펴볼까요? 필기시험은 3번, 그리고 실기시험은 2번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5년 정기 기사 1회가 다음 주부터 필기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25년 1월 13일에 필기 원서 접수가 있고, 시험은 2월 7일, 2월 달에 있고,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또 실기 원서 접수와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면은 필기 시험을 곧 볼 수 있고,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5월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1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올해에 필기 3번, 그리고 실기 2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러 가면 직무 내용에 근거해서 CBT 방식으로
객관식 80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되고 합계 점수가 60점이 되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같이 못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객관식으로 80문제를 2시간 동안 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과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요. 실내 디자인 계획,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저와 함께 이론을 보고 오늘 문제를 풀 예정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 과목, 그리고 네 번째가 실내 디자인 환경 과목 해서 각각 20문제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꽈락이 존재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다른 과목의 점수와 상관없이 탈락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실기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기에 있어서 지금 실기 검정 방법은 복합형으로서 시공실무로 구성된 필답형이 1시간 정도, 그리고 손제도로 구성된 과목이 6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컨셉 구상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실구획 및 가구 레이아웃, 편입 단면도, 투시도 작성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실내 건축기사 자격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내 건축기사 필기시험의 두 번째 과목인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의 구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좀 잘못했죠? 네. 지금 어, 화면을 살펴보면 지금 다음에 항목들 실내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실내 디자인 색채 계획, 가구 계획, 사용자 행태 분석, 인체 계측의 다음의 항목들에서 20개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지금 주요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은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심리적 디자인 영역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사실 이 5개의 내용을 조금 더 그룹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크게 색채 계획, 그리고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크게 3개의 파트로 분류해서 과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색채 계획, 그리고 인간 공간과 공학과 가구 계획,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파트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색채 계획입니다. 색채 계획에서는 색과 색채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각할까? 그리고 색채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색채의 역사, 색채 조화론, 색채의 배색.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실질적으로 또 색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적으로는 색채 구상, 그리고 색채 적용, 그리고 색채 계획하기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그 실무에서 다루는 실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가을 학기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실무에 또 그대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맨 처음에 어떤 사례 이미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적용된 색채를 보고 그리고 면적 비율이나 아니면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런 색채를 사례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구상하는 단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당되는 공간에 색채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건축적 요소들과 장식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간별로 다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색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색채를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떻게 배분해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감재는 어떻게 매칭을 하고 색채하고 재료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미지화할지까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진행을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샘플 그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음, 먼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런 다양한 그 용도의 공간 안에서 실내 색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용도별 실내 색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보면은 한 색계의 색채 공간은 정신적 활동에 적합하다. 그리고 병원 수술실에 가장 많이 쓰는 색은 청록색이다. 공장에서 안전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안전 색채를 배색하는 것이 좋다. 독서실 벽은 순백색으로 배색한 것이 눈의 피로를 줄여서 좋다. 다 비슷하게 정답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지금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서실의 벽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과 활동성이 동시에 요구돼서 한색과 난색 계열의 적절한 배색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실내 색채에 관한 방향성 중에서 틀린 내용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색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색과 색채란 무엇이고 어떻게 지각할까?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빛의 한 형상으로 가시광선의 범위인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해당하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리고 색채라는 것은 물체에 반사돼 보이는 빛의 파장 또는 물체를 투과해서 보여지는 빛의 파장 이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광원에 해당하는 빛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또는 투과하는 투과체의 어떤 물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감각하는 관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한 형상으로 관찰자까지 빛이 전달돼 들어오는 이 과정이 색채 지각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관련된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중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어, 어, 이러한 그 색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색채란 무엇인가에서 색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가시광선 범위인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전자기파라고 어떤 색을 빛의 한 형상으로서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인 1번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출문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채 계획의 이제 두 번째인 이제 색채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색채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함께 먼셀 색채계와
NCS 색채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셀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색상 명도 채도로 색을 이제 표기하게 됩니다. 이 색상 명도 채도에 혼합비로 표현하게 되고 화면에서처럼 저렇게 옅은 보라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CP 5 퍼 8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 10은 색상을 나타내고 CP는 그리고 뒤에 5는 명도 그리고 8은 채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을 이러한 색상 명도 채도의 혼합비로 코드로 보여주는 게 원셀 색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S 색채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제 색상을 NCS 색채계로 표현을 한다면은 크게 뉘앙스와 색상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어, 뉘앙스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NCSS 1040의 앞에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흑색량이 10% 그리고 순색량이 40%의 뉘앙스를 가진 그리고 뒤에 R20B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R은 빨간색인데 20B가 있죠. 그래서 20% 정도의 파란색 양, 블루를 함유하고 있는 빨강이라는 뜻으로 지금 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색채는 NCS에서는 이러한 NCS 색채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NCS 표기법에 Y90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NCS 색 견본 두 번째 판을 뜻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NCS 다음에 S가 있잖아요. S가 세컨 에디션이란 뜻인데 두 번째 판을 뜻합니다. 그리고 20%의 검정 색도와 30%의 유채 색도이다. 이것도 뉘앙스를 뜻하는 부분으로 맞죠. 그리고 YR의 혼합 비율로 90%의 빨간 색도를 띤 노란색이다.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 90%의 노란색도를 띤 빨간색을 뜻한다. 이게 틀리죠. 보면은 Y가 앞에 Y로 시작되기 때문에 노란색인데 90R이니까 90%의 빨간색을 띤 노란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색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채 계획에서 또 역사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크게 역사 부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특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용도로 해서 색채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이런 대성당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실내는 주로 회색의 석재고 그리고 스테인 글래스의 밝은 빨간색, 파란색의 강한 색채감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왕의 위엄과 장려한 남성적인 분위기를 지니면서 짙은 붉은색과 녹색의 강렬한 색을 사용했고 굵은 선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코 시대의 색채 부분에 있어서는 파스텔의 연한 색조를 주로 사용했고 장밋빛의 베이지 그리고 담록색 등의 중성색을 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양식에 있어서는 독일 공장 연맹에서 진행했었는데 흰색과 검정, 회색의 중성색으로 실내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그리고 자연적 색채와 강한 유사색이 강조색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양식의 색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 디자인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며 포괄적인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색인 파스텔과 다양한 색조를 사용한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색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외국의 경우를 살펴봤다면 한국의 전통색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통의 오방색을 나타내는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황색은 어, 흙을 의미하고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고 오방색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색으로 임금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황색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색 부분은 목을 상징하고요. 동쪽에 해당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입니다. 그래서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색을 볼 수 있는데요. 금을 뜻하고요. 그리고 서쪽에 해당되고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적은 이제 화를 상징하면서 남쪽, 만물이 무성한 남쪽을 뜻합니다. 태양, 불, 피와 같이 생성, 창조, 정열, 애정, 적극성을 뜻합니다. 흙은 물을 상징하고요. 수를 상징하고 북쪽이면서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방색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제 기출 문제에서 다뤄지는데요. 지금 보면 함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의 의미 연결 중에 잘못된 것은 1번 적, 그리고 불을 뜻하는 화, 그리고 남쪽, 그리고 2번 녹색, 그리고 목을 뜻하고 동쪽, 그리고 3번 백색, 금을 뜻하고 서쪽, 그리고 4번 흑색, 수를 뜻하고 북쪽.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일까요? 음, 2번입니다. 예. 녹색은 오방색이 아니고 오간색이라고 합니다. 목과 동쪽의 의미를 지닌 색은 청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청, 목, 동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답이 되겠죠. 다음으로 색채 계획에서 색채 조화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채 조화론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보면은 슈브롤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루드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뒤쪽에서도 어, 이제 더 살펴볼 먼셀의 색채 조화론,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 그리고 요하네스 이텐, 그리고 파버 비렌의 색채 조화론 등의 다양한 색채 조화론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이제 공간에 있어서도 어떤 색채와 그리고 재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공간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론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깊게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슈브롤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뭐 동시 대비의 다양한 원리에서 인접색은 이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보색 서로 반대편에 있는 보색 배색은 또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근접한 보색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것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보색 관계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근접한 색들은 또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등간격으로 돼 있는 것은 또 조화를 이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시 대비의 다양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있는 이런 화살표들을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미넌트 컬러 조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조로 한 색의 배색은 조화롭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세퍼레이션 컬러 조화는 두 색이 이제 부조화할 때 그 사이에 하양이나 검정을 넣으면 조화를 이룬다는 분리색을 이제 넣었을 때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원색 배색은 삼원색 중에 두 가지 색의 배색은 중간색의 배색보다는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색채를 다룰 때 굉장히 조화롭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드의 색채 조화론이 있는데요. 어떤 동일한 색상이라도 빛을 받은 부분은 노랑, 그리고 그늘진 부분은 청자색 방향으로 색상이 달라지는 어떤 효과에 근거해서 어떤 어, 인접한 색상이 이제 자연 연쇄 원리에 근거해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룬다는 것.
그래서 색상은 노랑에 가까운 색은 밝게, 남색에 가까운 색을 어둡게 사용하면 친숙한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내추럴 하모니의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수업에서 좀 접근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에서도 활용하기가 좀 좋고, 그리고 또한 어떤 시험에 있어서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셀의 색채 조화론 에 대한 부분인데, 회전 혼색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두 색 이상을 배열에 이제 돌렸을 때 결과가 그 명도가 5인 것이 가장 조화되고 안정적이라는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어떤 색들의 어떤 굉장히 그 기하학적인 관계로서 색채 조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일 색상의 조화, 등백 계열, 등흑 계열, 등순 계열의 조화에 대한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슈브롤의 색채 조화론하고 조금은 또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색으로 배색해서 혼색하면 이제 무채색으로 또 조화롭고, 그리고 인접 보색을 사용한 배색도 조화롭고, 그리고 3등분한 등 간격의 색채도 이제 조화롭다. 그리고 4등분, 5등분, 6등분한 어떤 색채에 있어서의 어떤 조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팝업일에는 색채 조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기하학적인 위치 관계에서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조화로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화이트하고 이제 컬러 사이에 있는 것을 틴트라고 하는데, 이런 화이트, 틴트, 그리고 컬러의 어떤 조화에 있어서도 이제 같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러와 이제 블랙 사이에를 쉐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컬러와 쉐이드, 블랙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틴트는 화이트와 컬러 사이의 중간색인데요. 그런 틴트와 그리고 쉐이드, 그리고 톤은 또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컬러로 돼 있는 것들은 이런 간격을 가진 것은 또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게 파버 비렌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여기까지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이제 비례는 색채 조화론 중에서 순색과 흰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용어가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틴트, 쉐이드, 톤, 그레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것을 틴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명색조인 틴트이고, 그리고 쉐이드는 지금 검정색과 순색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톤은 어, 순색과 흰색, 검정색 사이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그레이 같은 경우는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색채 계획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색채 배색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배색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도미넌트 배색, 색채 조화론에 근거해서 또 배색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도미넌트 배색, 또 분리 배색, 연속, 반복, 강조, 톤온톤, 톤인톤 배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실내
이제 건축 기사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맥락 위주로 색채 계획에서는 어떤 색과 색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표시하고 색채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색채 조화론에는 뭐가 있고 색채 배색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색채 계획이라는 어떤 파트가 개념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것 정도를 좀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중에서 톤온톤 배색과 톤인톤 배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톤온톤 배색은 화면에 있는 저러한 이제 동일 색상 내에서 이제 톤을 겹친다는 의미의 배색을 이제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두어서 배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톤 온톤 배색을 했을 때 특징은 화합적이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배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톤, 인톤 배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톤의 조합에 의한 배색으로서 색상은 동일한 톤을 원칙으로 해서 인접 또는 유사 색상의 범위 내에서 선택합니다. 톤은 색상을 제외한 명도와 채도의 어떤 분위기를 명도와 채도의 이제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톤은 어떤 색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색상은 다르되 동일한 톤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인접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게 톤인톤 배색이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분위기를 주는 색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함께 배색하는 걸 톤인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문제는 동일 색상 내에서 톤을 겹친다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색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두어서 배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톤온톤 배색과 톤인톤 배색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동일 색상 내에서 톤을 겹친다. 해서 톤, 온톤 배색을 먼저 함께 봤었죠. 그래서 어, 같은 색상 범위 내에서 명도차를 두어서 배색하는 방식이 톤, 온톤 배색이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화합적이고 평화적이고 안정적 그리고 차분한 느낌의 배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톤인톤 배색은 비슷한 톤의 조합에 의한 배색으로서 색상은 동일 톤을 원칙으로 하고 색상은 다르되 동일 톤을 원칙으로 해서 인접 또는 유사 색상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 중에서 이제 색채 계획 파트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채 계획에 대한 내용들, 그 이론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거의 한 문제 정도씩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이제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으로 이제 잡았었는데요. 음, 네. 이렇게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크게 인간공학 부분이 있고요. 인간공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체 계측 부분이 있고, 또 이것들을 근거로 한 또 가구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파트로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제 색채 계획, 그리고 공학과 가구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덩어리를 나눴는데요.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인간공학의 어떤 인간 기계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또 이제 어떤 가구라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서 이 내용들을 좀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구 계획 실무편에서 이제 그, 지금, 가을 학기 수업 시간에 이런 이론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인간공학과 가구계획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무편에서는 주거 공간, 그리고 업무 공간, 그리고 상업 공간의 가구 계획을 다루고, 그리고 가구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구 구상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사용자 분석, 필요 가구 목록표를 작성하고 공간별 사례 조사하고 컨셉을 도출하는 단계까지가 가구 구상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가구의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설계 치수의 결정 요인을 검토하고 여기서 인체 계측이나 인간공학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구 사이즈 및 필요 공간을 함께 검토하고요. 재료 및 공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컨셉에 따른 공간과 적용 가구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가구 적용 검토하기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구를 계획하기 이제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상하고 적용을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구의 배치 도면을 작성하고 또한 공간별 가구 계획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어떤 가구도를 작성하고 또 가구 스펙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공간별 이제 업무 공간에 대한 사례인데요. 공간별 이제 가구 계획을 제안서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상에서 어느 부분에 이제 가구들을 어떠한 일단 분위기와 그리고 어떠한 가구들을 제안해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하겠다라는 가구 계획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치 도면을 작성하고 가구도를 작성하게 되고요. 캐드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구를 이제 제공할 것인지 가구에 대한 스펙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사이즈고 그리고 매트리얼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제 놓여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펙을 작성하는 부분까지를 실무편에서 인간공학과 가구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론편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에 보이는 인간공학의 정의와 목표,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란 무엇인고, 적용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체 계측의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필요성, 인체 구성 및 대사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체 계측의 방법 및 자료를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인체 계측 부분에서 배우고, 가구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총합해서 가구란 무엇이고, 분류 및 역사, 그리고 가구 디자인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가구용 소재와 제작 공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론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과 그리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공간의 목적이나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에서 배치를 하는 가구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 여기서 보면은 1번 분산적 가구 배치, 집중적 가구 배치, 가구 배치, 부분적 가구 배치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분산적 배치는 흩어진 느낌을 주어서 장소를 보다 많이 차지하고 덜 정돈된 느낌을 주지만 공간의 목적이나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에 배치를 하는 가구 배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구 배치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하나하나씩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간공학과 가구계획 부분에서 인간공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인간 기계 시스템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동 체계가 있는데요. 수공구나 기타 보조물로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신체적인 힘을 동원력으로 사용해서 작업을 통제하는 방식을 이제 인간 기계 시스템 중 수동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망치나 자전거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구라는 것 자체는 수동 체계 안에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들에 있어서 어떤 손잡이를 가지고 손잡이를 사용해서 어떤 문을 열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사용해서 가구를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밀거나 아니면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올려놓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인간 기계 시스템 유형 중에서 수동 체계와 기계와 체계 사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가구는 이 정도 카테고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화 체계에는 반자동 체계로서 작업 공정의 일부분을 기계화한 것으로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인간은 조정 장치를 사용해서 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운전이 기계화 체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체계는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돼서 감지, 정보 보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을 기계가 수행하며 인간은 감시 및 프로그램 제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인 공장이나 전자동 에어컨, 로봇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산업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간공학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가구 정도 그리고 어떤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공학 중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의 어떤 대상은 수동 체계나 기계화 체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공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개념이 인간의 정보 처리에 있어서 양립성이 있습니다. 양립성이라는 것의 개념은 인간공학에 있어서 자극들 간의 관계, 반응들 사이 또는 자극 반응의 조합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양립성의 근거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적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에서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서로 일치하는 거,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의 우측 조절기를 돌리면 우측 노즐의 불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공간 배치에 있어서 양립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양립성이 있습니다. 표시장치나 조정장치, 체계 반응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인간의 기대에 모순되지 않도록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을 운동의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적 양립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연상의 양립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버튼의 경우에 빨간색은 온수, 파란색은 냉수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 사람들의 개념이 빨간색은 뜨거운 물, 그리고 파란색은 차가운 물을 개념적으로 연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로 뭐 냉수, 빨간색을 온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념적 연상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네.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에 있어서 자극들 사이, 반응들 사이, 혹은 자극, 반응 조합의 공간, 운동 혹은 개념적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여러분 답을 고르셨나요? 네, 답은 2번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성이라는 것은 자극 반응 조합의 공간, 운동 혹은 개념적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로서 공간적 양립성, 운동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의 세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에 있어서 이제 인체 계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계측의 정의와 필요성에 있어서 인체 계측은 인간의 신체적 형태와 생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것을 인체 계측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체 계측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은 의자, 책상, 작업대, 작업 공간, 피복, 안경, 보호구 등이 신체 모양이나 치수에 잘 맞는가는
신체의 안락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제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인체 계측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가구 계획들 그리고 공간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인체 계측 자료들을 가지고 인체를 계측한 자료, 그리고 대사작용을 계측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어, 우선 이제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설비를 설계할 때 어떤 인체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치를 이용한 설계와 이제 최소치를 이용한 설계가 있습니다. 최대치를 이용한 설계는 통상 이제 집단에 대한 이제 변수들이 측정의 이제 값들이 있는데 어떤 90%, 95%, 99%의 이제 최대치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를 응용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문이나 비상구 이런 부분들은 공간이 이제 어떤 평균치보다 큰 사람들을 최대한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95 이상의 값들을 이용해서 공간의 여유를 정해줘야지 잘못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을 설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비상구 등의 많은 사람들이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대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줄사다리 등 같이 이제 지지하는 장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 한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공간에 이제 줄사다리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최소치의 값을 가진 걸로 설계를 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초과하는 사람이 이용을 할 때는 이게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최대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체 계측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치수를 최대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지 아니면 최소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소치를 이용한 설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1%, 5% 또는 10%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반의 높이를 설계할 때 하위 5%의 이제 팔이 짧은 사람이 다 잡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사람은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반의 높이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최소치를 이용한 설계를 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반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이런 인체 계측 자료를 어떤 공간 설계를 할 때 응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함께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계측 자료의 이제 응용 원칙 중에서 인체 계측 변수 분포의 1%, 5%, 10%, 백분위수 등과 같이 최소 집단치를 적용해서 설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치수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문의 높이, 최소 집단치입니다. 문의 높이. 그리고 2번 선반의 높이, 3번 그네의 지지 중량, 4번 의자의 너비. 여기서 최소치를 적용해서 설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답은 2번이었죠. 아까 예로도 나왔었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 선반에 손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집단 중에서도, 그 하위, 이제 1%, 5% 그리고 10%까지의 그런, 음, 최소 집단치를 적용해서
이제 그러한 선반의 높이를 적용해야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준을 가진 선반을 이제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이제 계획할 때, 그리고 실내 공간을 계획할 때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구를 계획할 때 이러한 어떤 것들의 이제 창문의 높이, 그리고 어떤 가구들의 높이, 그리고 어떤 너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이즈를 결정해가지고 공간의 어떤 규모와 아니면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인간공학과 인체 계측에 있어서의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치수들을 우리가 설정했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내 디자이너는 또 인간공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공학의 근거에서 계획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다음으로 인간공학과 가구계획 파트 중에서 가구계획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이제 사용 방식에 따라서 가구를 분류한다면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체계 가구, 인체 지지용 가구, 인체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인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구가 있고, 그리고 준인체계 가구, 그리고 반직접적으로 인체에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동작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작업을 위한 가구로서 이제 준인체계 가구가 있고요. 작업용 가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계 가구로서 어떤 인체와 어떤 직접 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보다는 이제 수납용 가구로서 건축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방식, 정리, 수납, 진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분류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체와의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인체계, 준인체계, 건축계 가구, 인체지지용, 작업용, 수납용 가구 같은 말들인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계 가구에는 의자, 소파, 침대, 카펫 등의 인체와 직접적으로 인체 하중을 지지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인체계 가구에는 식탁, 책상, 작업대, 카운터 등의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어떤 동작의 보조적 역할, 작업을 도와주는 가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납용 가구, 건축계 가구에는 벽장, 옷장, 선반, 칸막이, 옷걸이 등의 어떤 수납용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디자인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가구 계획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데 어떤 이러한 심미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디자인들이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이런 코디네이션에서 공간에다가, 중요한 공간에다가, 이러한 가구 디자인들 지금도 계속, 굉장히, 계속 판매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료와 어떤 물성,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변화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지만 또 마찬가지로 가구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공간에 코디네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의 어떤 분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변화돼 왔는지를 아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1800년대에 이제 마이클 토넷의 넘버 이제 14 체어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생산되고 있고 이제 어떤 곡목 성형 방식의 기술이 최초로 개발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이 된 의자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돼 가지고 이제 공간들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이어의 바실리 체어가 있죠. 24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바우하우스가 지향하는 바를 이제 압축한 성과물로서 강철관을 의자에 처음으로 접목한 이렇게 재료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발전하면서 이런 가구들에 바로 이제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제품 디자인화 돼가지고 나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브로이어의 바실리 체어를 보면은 어떤 강철관의 시트와 등받이, 팔걸이 등의 패브릭을 연결해서 제작했고, 그리고 이런 강철관들의 조합들은 이제 볼트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에는 검은색 가죽이 조화돼서 어떤 이런 은색의 금속과 검은색 가죽이 조화되는 어떤 세련된 느낌과 구조적 특징을 가진 바실리 체어가 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또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56년에 야콥슨의 에그체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덴마크 건축가인 이제 야콥슨이 호텔의 건축 및 가구를 함께 디자인하면서 이제 함께 탄생한 부분인데 이제 고객이 프라이버시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게 칸막이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공간 자체에 어떤 칸막이로 구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건축가로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를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가구를 구상하게 됐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에그체어입니다. 그래서 머리 받침, 등판, 좌판, 그리고 팔걸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자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거기 앉았을 때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서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셀빙 시스템은 이제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가 이제 작업한 부분인데, 지금 어떤 모듈 가구 시스템이고 어떤 구성과 비율, 소재의 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단순 명료하고 감각적인 효과가 극치를 이루는 디자인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셀빙 시스템이 어, 1960년도에 나와서 다 지금까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제작되고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비 트롤리가 1970년 작품인데요. 조콜롬보, 이탈리아의 산업 디자이너인 조콜롬보가 이제 새로운 재료, ABS 사출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떤 내구성 및 수납력이 좋은 다용도의 수납 트롤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품으로 생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89년에 노먼 포스터의 노모스 시리즈인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모듈식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 유리 상판과 이제 다리 프레임은 4개의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브래킷 그리고 8개의 철제 파이프 조립 구조물 그리고 다수의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가구 디자인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이제 가구에 있어서의 어떤 트렌드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공간의 재료적인 부분이나 어떤 미적으로 같이 잘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어야지 또 선택해가지고 공간에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으면은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용 소재와 이제 제작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간단하게 금속 이제 보면은 금속을 이용해서 뭐 철금속 합금과 비철금속 합금을 이용해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적용이 됐고 또 플라스틱 구조체 플라스틱과 탄성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가구들 그리고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원목이나 아니면은 특수 가공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기타 이제 재료들을 이용해서 구조재 직물이라든지 콘크리트, 섬유 시멘트,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퀼트 커버나 이런 패브릭들 관련된 거, 발포, 네오프렌 이런 다양한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을 때 또 제작하는 가구들에 있어서도 이런 재료들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개념이 쓰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가구들을 이제 제작 가구를 할 때 이제 하드웨어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동 하드웨어와 보조 하드웨어, 그리고 고정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어떤 경첩이나 뭐 런너, 수대, 플랩 하드웨어를 이제 구동을 도와주는 하드웨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조 하드웨어로는 손잡이나 스토퍼, 캐스터, 댐퍼, 이런 것들을 보조 하드웨어로, 그리고 고정하는 것들은 스크류나 어디부터 다니시나요? 지금, 어, 잠깐만요. 어,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나는 지금 아까 나오셨을 때 네, 이 가구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요 전 슬라이드에서. 전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잠시 화면이 조금 그 녹화가 잠깐 지금 뭐 진행에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이 여러분한테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직전에 강의했던 것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구 계획 부분에서 이제 어, 가구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가구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구의 이제 소재와 제작 공법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가구용 소재로는 이제 금속, 플라스틱, 목재, 그리고 기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속에는 보면은 철, 금속, 합금과 그리고 비철, 금속, 합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서 존재를 하고요. 플라스틱은 이제 구조체 플라스틱인 ABS 그리고 폴리아미드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이제 구조체 플라스틱을 이용한 가구들이 있고 그리고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빅토리아 엘버트 소파와 같이 탄성제 플라스틱을 활용한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부분은 원목을 사용한 거, 그리고 어떤 합판과 특수 가공 목재를 사용한 이러한 가구 디자인들이 있는데 어떤 버치 합판을 석용한 파이미오 체어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금속 플라스틱 목재 말고도 그 외의 소재로서 이제 어떤 등나무 직물, 그리고 구조재 직물을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은 콘크리트 종류인 섬유 시멘트를 활용한 듄 라운지 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필트 커버를 활용한 어폴스터리 제품들 같은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있어서 어떤 코디네이션을 할 때 이제 이런 가구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제작 가구를 할 때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간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좀 더 새롭고 그리고 좀 일체화된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구용 소재 중에서 하드웨어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제작 가구를 이제 디자인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크게 하드웨어에는 구동 하드웨어와 보조 하드웨어, 고정 하드웨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구동 하드웨어는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경첩이라든지 런너 그리고 수대, 플랩 하드웨어들이 이런 구동 하드웨어에 속하고 보조 하드웨어로는 댐퍼, 손잡이, 스토퍼, 캐스터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정 하드웨어로는 스크류나 볼트, 너트, 캠, 다월 등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용 소재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인체공학적 입장에서 분류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침대는 인체계 가구이다. 책상은 준인체계 가구이다. 수납장은 준인체계 가구이다. 작업용 의자는 인체계 가구이다. 답이 이제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답이 3번이죠.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 가구로서 공간의 영역을 나눌 때 사용되고 준인체계 가구라는 것은 어떤 작업을 도와주거나 어떤 인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을 도와주는 부분이 준인체계 가구로서 테이블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작업 공간에 활용되는 부분들이 준인체계 가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관련된 인간공학 활용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인간공학적 디자인에는 가구의 설계뿐 아니라 체계적인 공간 배치와 수납 기능도 포함됩니다. 맞죠? 그리고 업무용 의자는 다양한 자세를 수용하기 위해서 각 부위의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고요. 컴퓨터 데스크의 권장 높이는 어, 620mm이다. 이게 3번이 틀리는데요. 보면은 권장 높이는 720을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성인용 조절형 책상은 전체 성인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인체 측정한 데이터에 맞추어 설계한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별 개념과 기출 문제에서 프리젠테이션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이고, 프레젠테이션 기획, 작성, 실행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주제를 풀어낼 논리적 구상을 하는 단계로서 지금 보면 화면에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단계별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주제와 방향을 결정하고 내용의 구체화 및 전개 구조화를 하고 전개 방법을 설정하고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구조화 수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를 기획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엔 작성 단계에서는 기획에 맞추어서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의 요구사항 이해와 정의를 하고 그리고 표현 매체들인 3D 모델링이나 도면, 그리고 뭐 어떤 스타일 스케치, 스크래치 스케치, 그리고 뭐 러프 스케치들을 활용해서 표현 매체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그리고 참석자의 일을 위한 보조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보드나 마감재 보드, 입체 모형, 패널, 설명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사전 점검을 하게 되는 단계가 프레젠테이션 작성 단계이고 실행 단계에서는 각종 표현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 및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원고를 작성하고 환경을 점검하고 시연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가 실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함께 그 문제 하나를 간단하게 볼 건데요.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디자이너와 고객 간의 기묘한 의사 전달 방법이다. 2차원, 3차원 도면이나 모델 등을 활용해서 고객의 이해를 돕는다. 다 맞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한 개의 디자인을 결정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통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은 디자이너가 두세 개의 대안을 이제 결정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의 어떤 고객과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거리가 먼 것은 3번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등 최신의 표현 기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다. 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의 파트별 개념과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크게 색채 계획,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 잠시만요. 비디오. 비디오를 켤게요. 예, 공유 공유, 중지, 중지. 공유 중지? 예, 이거 다 끝나신 거죠? 예. 예, 공유 중지하시고. 아, 그냥 네. 마무리 아, 인사하시고, 네, 네. 닫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께, 네네. 공유 중지를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예, 인사하시고, 예, 예. 어? 그 다음에 아, 종료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안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자격증 관련 특강을 마치겠는데요.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과목은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심미적 디자인 영역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색채 계획, 인간공학과 가구 계획,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미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과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의미가 깊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관연도 위주로 3번 정도 풀어보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 4번째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